나는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석탄 냄새로 물들던 시절이었지요. 골목을 걸으면 검은 가루가 눈처럼 내렸고 아이들은 그 가루를 손으로 받으며 놀았습니다. 우리 집은 탄광 입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함석 지붕 아래 방 2칸짜리 집이었지요. 벽에는 신문지를 발랐고 겨울이면 문풍지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업복을 입고 헤드랜턴을 챙기고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나가기 전에 꼭 일어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엄마의 목소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탄광에서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매달 누군가의 장례식 소식이 들렸고 마을 여자들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저녁 6시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탄가루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항상 웃었습니다. 다정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나는 그날 배운 글자를, 친구와 놀았던 이야기를, 선생님이 칭찬해준 그림을 아버지에게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피곤했을 텐데도요.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지만 아버지는 늘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아버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라는 것을,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12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정아, 너는 글을 참 잘 쓴다.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좋겠구나. 그 말이 내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지요. 중학교에 진학할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방과 후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손이 트고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나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사범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떡을 쪘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말없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축하였습니다. 20살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태백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탄광 노동자의 자녀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겨울에도 양말 없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었지요.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저 글자 읽을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칠판 앞에서 자랑스럽게 외쳤을 때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그 눈빛이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졸업식 날 맨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박수를 칠 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다정아, 내가 만날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널 아껴야 해. 그게 사랑이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이 단순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존중이고 가정은 안전한 곳이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23 봄 학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 공손한 말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카를 전학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내게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노란 개나리였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친절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따뜻한 말투 뒤에 차가운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 강재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강재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친구는 사귀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나는 당황했지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정 선생님, 저 사람 선생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그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우는 모범적인 남자였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켰고 말이 정중했고 내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내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그런 배려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요. 6달쯤 만났을 때 그가 청혼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과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는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단다. 천천히 생각해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1973년 봄, 나는 강재웅과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갔고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작은 질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왜 늦었어? 누구랑 이야기했어? 그 남자 선생님이랑은 왜 그렇게 오래 얘기해?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거라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평범한 치마였습니다. 이게 짧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자들이 쳐다보잖아. 선생님이면 단정해야지. 나는 그날 이후 긴 치마만 입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었습니다. 잘 됐네. 이제 학교 그만두고 집에 있어.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출산휴가 쓰고 다시 복직할 수 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일을 어떻게 해?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나는 교사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집안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양보했습니다. 석 달 후 나는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나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1년 후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고 학교 일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5달 만에 또 유산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 몸이 그 모양이니 애를 못 낳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밥상을 차릴 때도 조심했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이 질어? 나는 매번 사과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1977년 가을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남편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2병이 되었고 나중에는 매일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문이 3개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이웃집에 이미정이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나보다 5살 많은 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정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이미정은 자주 찾아왔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찾아졌습니다. 술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끝까지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내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미정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봤어? 그럼 어쩔 건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내요. 나 나갈게요. 하지만 남편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내가 어딜 간다고? 그날 밤 나는 언니 집으로 실려갔습니다. 언니 집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몸은 침대에 있었지만 정신은 아직 그 집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웃음이, 이미정의 당황한 얼굴이,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언니 오선영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다정아 얼굴 좀 닦아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닦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느꼈습니다. 매형 박진수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형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자. 오늘은 애가 너무 지쳤어. 나는 이불 속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네가 살아나온 게 중요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매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폭언, 외도, 협박.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남편한테 맞았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네요. 외도는 민사고 폭언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매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부인 가정사는 부부가 풀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정사. 그 말 속에 내 고통이 작아졌습니다. 정계. 경찰서를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언니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내 편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시장에 가면 눈길을 피했습니다. 강 선생님 부인 집 나갔다며? 남자가 바람 피우면 여자가 뭘 잘못한 거 아니겠어? 맞지도 않았으면서 난리야. 귓속말이 칼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나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집 작은 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강재훈 씨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집도 비웠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매형이 말했습니다. 도망쳤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다정이가 안전한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다정 씨, 남편 강재훈 씨와 이미정 씨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정 씨는 병원에 실려갔고 강재훈 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정아, 정신 차려.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오래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폭력적이었습니까? 외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더 일찍 말했다면?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소문은 더 빨리 퍼졌습니다. 강 선생님 부인 때문에 사람이 다쳤대. 남편을 내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여자가 참았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야. 나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오 선생님, 한동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좀 예민해 하시네요. 전화를 끊고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정아, 밥 먹어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사람이 다쳤어요? 내가 참았어야 했나 봐요? 언니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나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언니 집에 오셨습니다. 탕가루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정아, 부산 가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산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네가 숨을 못 쉰다. 새로 시작해야 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사람이 다쳤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너 잘못 아니다. 살려고 나온 거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버스표 2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차다. 짐 싸라. 나는 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태백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3해를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교사가 되었던 곳, 결혼했던 곳, 무너졌던 곳. 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정아, 잘 결정했어. 부산 가면 내가 자주 찾아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넌 살아남았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 섰습니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다정아, 부산 가서 잘 먹고 잘 자고 다시 시작해라.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태백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태백의 탕가루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저기 자갈치 시장 쪽에 방을 구해뒀다.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상가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익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숨 좀 쉬어라.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뒤 태백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라. 아빠가 달려올게.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빠졌고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미정의 얼굴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호떡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 아래층 호떡집 하는 김순자예요. 새로 이사 왔다고 들었는데 인사도 없길래 궁금했어요. 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김순자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아파? 병원 가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순자가 부엌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안 해 먹었네. 기다려봐.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가 냄비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미역국이야. 따뜻할 때 먹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순자는 그날 이후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가져왔고 저녁이면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나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김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나도 옛날에 혼자 부산 와서 고생했어. 그때 옆집 아줌마가 나 살렸거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일 안 해?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교사였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김순자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나. 말 안 해도 돼. 근데 말이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호떡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손만 있으면 돼. 다음 날부터 나는 호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반죽이 손에 들러붙었고 호떡이 타기도 했습니다. 김순자가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모양이 안 나와. 손님이 오면 나는 긴장했습니다.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아가씨, 호떡 맛있네요. 여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다정아, 너 교사였다며? 왜 안 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못해? 너 잘못한 거 없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살아남았잖아. 그게 다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 돼야 해.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교사가 되자.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자. 다음 날 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교육대학 편입 자료를 찾았습니다. 시험 과목을 정리하고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호떡집에서 일했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밤늦게 불 켜진 내 방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넌 할 수 있어. 6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교육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나는 김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합격했어요. 김순자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뭘 했어. 넌 할 수 있다니까.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무리. 대학에 입학한 첫날 나는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20살 학생들 사이에 섞인 28살의 나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교육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파도처럼 살 수 있을까? 부서져도 다시 일어서는 삶을.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시 쓰는 사람이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다정의 새로운 시작. 1979년 봄.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것이다. 펜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2년 봄, 나는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부산 영도구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학교였지요. 아이들은 대부분 항만 노동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나는 떨렸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28명의 눈빛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 경계하는 눈, 기대하는 눈.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다정 선생님입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이 내 고향이에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남았습니다. 선생님, 저 공부 못하는데 괜찮아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이 작은 순간들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방과 후에는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른들을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 아주머니들, 숫자를 모르는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글을 배우네.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쳤고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자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다정 선생님 계신가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다정입니다. 여자가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강재훈의 누이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이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작년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4살이에요.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형편도 어렵고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남자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컸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는 남편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겁먹은 눈빛도 봤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로움도 봤습니다. 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뭐라고 해?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그 아이 얼굴에서 그 사람을 볼까봐.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정아, 아이는 아이야.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만 할 수 있어. 넌 그런 사람이야. 일주일 후 나는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아이는 이모 뒤에 숨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안녕, 나는 다정이라고 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잘못 없어. 알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다정 씨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요. 그 사람 아이를 왜 키워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럼 끝까지 가. 1987년 겨울, 아이는 정식으로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준혁. 내 성을 물려준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받던 날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학교를 맡아 돌봄 교실을 만들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봄,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윤성호. 수학교사였습니다. 학교 연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지금의 선생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준혁이는 15살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지금 나는 73입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그 얼굴에서 나는 봅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사람을.
준혁이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내 길을 따라 걷는 아들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증오의 고리를 끊었구나. 윤성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이면 산책을 함께합니다. 다정씨,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 좋아요? 어제 옛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40이 된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공부를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아이가 울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창밖을 봅니다. 부산의 하늘이 맑습니다. 바다가 반짝입니다. 나는 노트를 펼칩니다. 1979년 봄에 쓴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것이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살아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은 한 번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각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나는 미소 짓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